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선주 작가님의 요나의 기억입니다. 김선주 소설집 그대의 뒤에서 꽃지다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한국 소설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 요나의 기억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 귀만 열어놓고 그 가족들의 반응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성경의 요나처럼 그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거듭나기 전 새로운 세계 인식,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죽음을 앞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요나의 기억, 김선주. 수많은 벌떼의 잉잉거림으로 귓속이 터질 듯 차오르면서 온몸이 붕붕 떠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또 벌통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도 어지럽게 떠도는 벌떼의 소리만이 연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머릿속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제트 열차를 탄 것처럼 곤두박질 치면서 아뜩아뜩해집니다. 나는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론가 멀고 먼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햇살이 비단결처럼 너울대던 난만한 봄날에 나는 대청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 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부르며 손짓하는 듯한 졸음이 사르르 사르르 밀려들면서 몸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퍼뜩 억울하다는 생각이 날선 유리조각처럼 정수리를 찌르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5살 푸른 사과 같은 싱그러운 나이에 그 꼴로 자빠져 있다니. 나는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친구들도 모두 어디를 갔는지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만 새면 학교로 들로 산으로 함께 몰려다니던 녀석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일요일이라서 학교에는 가지 않았을 텐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당을 했단 말인가. 나는 미아라도 된 것처럼 막막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혼자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은 온통 아카시아 꽃밭이었습니다. 나는 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먹으면서 산길을 휘적휘적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카시아 꽃 향기보다도 더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나도 몰래 코를 흥흥거리자 입안에 침이 가득히 고이면서 온몸의 신경들이 그 냄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서 산속 깊이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귓속에 벌레가 들어간 것만 같이 이명으로 가득 차서 스멀거렸습니다. 나는 자꾸만 귓구멍을 쑤셔대면서 걸어가다가 수많은 벌들이 드나드는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카시아 꽃 숲에서 벌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우두커니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꿈결처럼 아련하고 헬섬처럼 부드러운 기운 속으로 온몸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을 헤집어 놓고 싶다는 충동이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도록 심심하고 권태롭던 참에 뭔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벌들만의 축제에 괜히 심술이 끌어올랐는지 싱그럽게 빛나는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볕의 현란함 속에서
나는 언뜻 환각에 빠진 듯 싶었습니다. 나는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찾아 들고 벌집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쑤셔 보았습니다. 전기가 통한 듯한 짜릿함이 손끝에서 명치께로 타고 올라오면서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나는 또 한 차례 처음보다 세게 벌집을 쑤셨습니다. 벌들이 몇 마리 놀라서 휙 날아올랐습니다. 가슴이 후끈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더욱 거칠게 벌집을 쑤셔댔습니다. 끝내 벌집이 떨어져 땅에 나 뒹굴면서 구멍구멍마다 들어앉아 있던 벌들이 아우성을 치며 기어나와서 때로 요동쳤습니다. 그 속에 그렇게 많은 벌들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던 나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원을 그리며 공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던 벌들은 마침내 침입자인 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때의 벌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나는 막대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목정밭을 지나도록 벌떼는 내 뒤를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깨에 날개라도 달린 듯 바람을 가르며 집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눈앞이 온통 뿌옇기만 하고 숨이 턱에 닿아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앞을 지나는 개울을 지나고 골목골목을 휘돌아 달렸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벌들의 잉잉거림이 내달린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내 뒤통수에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발걸음을 멈추자마자 이마며 콧등이며 입술이 따끔따끔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온 벌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나에게 무섭게 돌진해서 침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곧 나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내던져진 것처럼 지독한 통증이 얼굴이며 머리로 퍼지면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져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달려오고 누군가 나를 등에 업고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머리통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고이 낮잠이나 잘 것이지 왜 멀쩡한 벌집을 쑤셔대는 거야. 이 정신 빠진 놈아,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더란 말이냐? 아무리 미물이라도 제 삶의 터전을 건드리면 목숨을 거는 법이거늘. 벌에 쏘인 자리들이 무섭게 부어오르고 신열이 높아지면서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부랴부랴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나흘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피어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던 산속에서 집을 향해 정신없이 도망치던 때가 어제같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길을 쓰고 따라오는 벌들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내달리던 때처럼 나는 숨이 몹시 가쁩니다. 지금 나는 벌집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도 망가뜨리지 않았건만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왜 이토록 나에게 따라붙는 것일까요?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턱까지 닿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던 내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온몸에 소름발이 돋아나며 선연하게 느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왁살스럽게 내 명줄을 낚아채려고 달려들고 있음을 볼 때보다 더 악착스럽고 집요하고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 같은 존재가 검은 그림자를 끌며 덮칠 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먹구름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확실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옛날 벌떼에게 쫓겨 달아날 때처럼 무작정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마음뿐인 것만 같습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듯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자꾸만 조여드는 숨통의 답답함이 견딜 수 없어진 나는 무거운 눈꺼풀에 버팀목을 대듯 힘들여 실눈을 떠봅니다. 낯선 얼굴이 바로 내 위에서 나를 짓누르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입니다. 허공에서 눈길이 흔들리는 것은 잔뜩 겁에 질린 내 눈동자가 바르르 바르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인가? 나는 가슴이 벌벌 떨리고 숨이 턱 막혀서 눈을 도로 질끈 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승사자의 얼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잠깐 흐릿하게 보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두 눈으로 나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애써 눈을 떠서 눈동자에 더욱 힘을 주고 찬찬히 바라봅니다.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본 얼굴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젊은 날의 내 얼굴 같기도 합니다. 그악스럽게 귓전을 맴돌던 벌떼의 아우성이 한결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귀를 울립니다. 귓속이 아릿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을까봐 한사코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입니다. 나는 억지로 눈을 숨벅거립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전보다 또렷이 보입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를 기억해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경수예요. 경수 아시죠? 나는 퍼뜩 새정신이 납니다. 경수라면 내 큰아들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유난히 굵직한 목소리로 보아 경수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어린 소년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년은 중학생 모자를 쓰고 학교 가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가는 날 너무나 대견해서 학교까지 함께 갔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이 몹시 안타까운 듯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귓속이 벙벙해지며 근질근질합니다. 나는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날 알아보셨어. 이제 의식이 돌아오신 거야. 이제 경수의 목소리가 아예 쇠꼬챙이로 귓구멍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제발 소리를 질러대지 말고 손을 놔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경환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환이라니.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둘째 아들이란 말인가요? 영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을 좀 더 크게 떠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머리카락을 박박 깎은 머스매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만이 시야에 가득 들어와서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까만 동공이 크고 반짝거리던 경환의 눈매가 생각납니다. 눈자위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면서 두 눈기가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절 알아보시는군요. 이렇게 우시는 걸 보니 저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영국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그 아이가 내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나는 경환을 만져보기 위해서 팔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내 팔은 쇳덩이를 매단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절 알아보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지금 산소 호흡기를 달아서 말씀도 못하시고 팔도 주사바늘로 자유롭지 못하시니 그랬었군요. 여기서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군요. 그럼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요? 여기가 병원이란 말인가요? 연민으로 가득 찬 경환을 달래기라도 하듯 나는 얼른 고개를 주걱거립니다. 아버지가 나도 알아보셨어요, 형님.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모양이죠? 내 손을 잡고 흔드는 경환의 악력이 손목에 칼을 댄 것처럼 섬뜩한 통증을 안겨줍니다. 아버지, 저 경석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경석이라니 중국에 가서 사업하고 있는 셋째 아들이 아닌가요?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는 코를 유난히 많이 흘리고 말라깽이였던 꼬마의 모습만이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저 경숙이에요.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큰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항상 머리를 양쪽으로 따 내리던 계집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막내 경자예요. 어서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경자가 내 이마를 쓰다듬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비춤을 앙증맞게 추면서 살랑거리던 응석바지 막내딸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벙벙해집니다. 사랑한다고? 그래, 나도 너희들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대견스러운 너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서 내 피를 온전히 이어받은 나의 분신들. 그런데 말이다. 지금 나는 왜인지 너희들의 어릴 때 모습만 떠오르고 지금의 모습은 타인처럼 몹시 낯설기만 하구나.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얼얼하고 손목이 아프구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손을 꽉 잡고 흔들어 대는지 제발 그 목소리들을 낮춰줘. 그리고 내 손도 좀 놔주어라. 나는 그들을 향해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안에 갇혀 밖으로 토해내지 않는 말은 목구멍을 가로막으며 심장 박동에 급물살을 일으킵니다. 지난날 언제부턴가는 자식들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5이나 되는 자식들은 모두들 제 일들로 바빠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걸고 두어 줄 적은 편지에 사진을 보내오고 명절이나 아내와 내 생일이 되어야만 겨우 찾아오곤 했습니다. 외국에 간 아이들은 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런대로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무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내가 있어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자고 산보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심심하면 점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왜인지 슬픈 표정이 내 얼굴에도 아내 얼굴에도 배어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붙들고 흔들어 대고 있는 걸까요? 이 소란함이 나는 몹시 귀찮고 피곤합니다.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간 것인가요? 5 자식들과 조카들과 주위에 있는 못 사는 친척들, 회사에 딸려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어깨에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견뎌내야 했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온갖 재주를 다 부려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생과 사의 기로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아찔아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시련을 참고 넘기면서 무섭게 일만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전쟁터에 나간 병사처럼 목숨을 걸고 내 주위를 지키고 보살폈습니다. 마침내 내가 그 무거웠던 짐을 모두 벗었을 때는 내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기계처럼 되어버린 내 몸을 다독거리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그들을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로는 또렷이 구별할 수가 있는데 모습들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누워서 보기 때문인지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편편하여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례로 어찌나 애타게 나를 불러대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려고 안간힘을 써댈 뿐입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김없이 이상한 존재가 검은 그림자를 끌고 내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활짝 펼친 검은 망토 속으로 회오리 바람을 만난 것처럼 휩쓸려 들어갈 것만 같아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러나 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숨이 가쁘고 몹시 힘이 들고 자꾸만 진땀이 납니다. 자식들이며 친지들이 내 손을 붙들고 애타게 불러도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낼 여유조차 없습니다. 필사적인 도망은 아무도 대신하지 못할 온전한 내 몫일 뿐입니다. 영감, 나예요.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눈 좀 떠봐요. 이제까지의 왕왕 울려대던 소리와는 달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새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햇솜처럼 따스함이 배어있는 그 목소리, 이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가요? 서러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벅찬 감정이 울컥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나는 슬그머니 눈을 떠봅니다. 거짓말같이 검은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희미한 망막 속에 벚꽃같이 화사하고 난초같이 청초한 새댁의 얼굴이 보입니다. 20살에 나에게 시집오던 아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뺨을 발그레 물들이며 수줍게 웃는 아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뿌듯하고 알 수 없는 힘이 불끈 솟아올라 막막한 삶이 두렵지 않았던 젊은 날의 내 모습도 환히 떠오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축 늘어져 있던 온몸에 기운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애써 눈을 더 크게 뜹니다. 아내의 고운 얼굴에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때까지의 불안과 고통이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 손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있는 아내의 손길에서
슈크림 같은 감미로움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술에 취한 듯 나른해집니다. 잘 익은 수밀도를 한 입 가득히 베어 문 것 같은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어디선가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향기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나는 퍽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얼굴을 내 눈에 담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쓸 뿐입니다. 아내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저 세상에 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술이 성공적이래요. 머릿속에 출혈도 멎었고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으니 회복만 잘하시면 예전처럼 건강하실 수 있대요.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큰아들의 설명이 나사모처럼 뇌리에 파고듭니다. 그럼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란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놀랍고 아뜩하기만 합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고향으로 벚꽃 구경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활짝 핀 벚꽃으로 눈이 부셔요. 이때껏 단 한 해도 벚꽃 구경을 걸은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그 약속만은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속삭이듯 호소하는 아내의 촉촉한 음성이 내 몸을 간지럽게 애무하는 듯합니다. 활짝 피어난 벚꽃에 취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냥 행복해 하던 일이 바로 어제인 듯 생생합니다. 나는 그때처럼 아내의 손을 꼭 쥐어보려 합니다. 그것만큼 아내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이러다가 어머니까지 병나시겠어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아내의 손과 떼어놓습니다. 나는 천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듯 해서 진저리를 칩니다. 아내의 손을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는 지금 거추장스러운 산소 호흡기라는 것도 떼고 싶고 내 팔에 꽂혀있는 주사기도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너울 테며 또다시 달려들 때 도망가려면 이것들이 장애물이 될 것만 같습니다. 나는 훨훨 날아서 그것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벌들을 피해서 달릴 때처럼 그저 기운차게 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달리기는커녕 괴롭다고 소리칠 수도 없고 화도 낼 수도 없고 애원할 수조차 없으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식구들이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극히 위험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출혈은 멎었지만 열이 높다고 다시 주사를 놓고 심장 박동이 신통치 않다고 걱정하고 폐 기능이 저하된다면서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나는 꼼짝없이 그들의 실험 동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시달리기 싫습니다. 이 나이에 자꾸만 검사를 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80살을 먹도록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성장한 자식들이 달려와서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늙은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부라고 해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뜰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내가 어렵게 목숨을 이어가면서 아내를 힘들게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자식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옆에 있고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는 조용히 내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리누르며 자꾸만 어디론가 깊이 침잠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곧이어 내 눈을 강제로 열어보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장영대 씨, 눈 좀 떠보세요. 누군가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내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눈을 뜨고 싶은데 좀처럼 열리지 않는군요. 좀 전에는 분명히 눈을 뜨셨어요. 우리를 알아보시기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경수의 성마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을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겨울 바람을 맞은 문풍지처럼 떨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하지만 워낙 출혈 부위가 안 좋아서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요. 한때가 나가는지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립니다. 아마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몰려가는 모양입니다. 다시 내 손을 꼭 잡는 아내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여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일어나셔야 해요. 아내의 곡진한 애소가 내 가슴을 거센 물결처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는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일렁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찰랑찰랑 밀려오는 졸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어딘가를 정신없이 헤매다 온 것 같습니다. 나는 한지에 젖어드는 물기처럼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께 의식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벌써 닷새째예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마지가 여유롭게 사시는 것도 보시지 못하고.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마지인 경수의 말이 날아와서 내 귓속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그렇지요. 내가 죽으면 제 어머니를 걱정해야 하고 동생들한테 신경을 써야 할 테니까요. 아버지가 없는 집엔 마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걱정도 되겠지요. 녀석이 기특하고 고맙다는 생각으로 내 명치깨가 뜨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강회사 이사를 하고 있으나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날리고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처지라서 여기저기 가족한테 신경을 쓰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좀 더 사시면서 상하이 우리 회사도 둘러보시고 광저우며 베이징에 공장 내는 것도 봐주셔야지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컴퓨터 조리법을 하고 있는 경석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팔을 들어 녀석의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싶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금이 달린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진작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야 했는데 늘 이곳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정신이 나서 아버지 곁에서 살 작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지난날에 대한 회한으로 목이 메는지 경화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국 남부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녀석이
부모가 그리워서 지독한 향수병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면 죄를 짓는 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더 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저런 자식들을 두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혀를 찹니다. 오빠들만 아빠 걱정하는 것 같네. 나는 뭐 출가 외인이라고 아빠 걱정도 안 하는 줄 알면 오산이야. 나야말로 아빠한테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도야. 아빠가 안 쓰러지셨으면 지금쯤 나랑 손잡고 용인 은행나무 숲에 가 있을 텐데 그 약속도 안 지켜주시고. 언니하고만 그런 약속 하신 거 아니야. 나랑도 그런 약속 하셨어. 그날 쓰러지시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점심때 내 차로 모시기로 약속했거든. 두 딸이 한마디씩 하는군요. 그런데 나하고 이 애들하고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충격을 받은 탓에 약속을 잊은 것이겠죠. 설마 딸들이 나랑 하지도 않은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딸들의 손을 잡고 30년생 은행나무 숲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는 회사 직원들의 재산이 된 숲이긴 해도 내가 땅을 사서 직원들이랑 심어 가꾸었으니 내 꿈과 보람이 자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해서 할 말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흐뭇함으로 가슴이 뿌듯하게 차오르며 안도의 숨이 쉬어집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지금 마지가 아버지 옆을 떠나면 안 되는데. 경수가 제 어머니 말에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뭔가 몹시 급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나를 에워싸면서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달려들어 너울거립니다. 어머니, 저도 셋째랑 잠시 나갔다 올게요. 공항에서 받은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도망자처럼 절박한 경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들도? 지금 아버지가 위험하신데? 그들도 역시 아주 황망한 발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감, 이대로 갔으면 안 돼요. 제발 깨어나서 말씀 좀 해봐요. 나에게 애타게 하소연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잔뜩 배어 있습니다. 오빠들 다 어디 간 거야? 막내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너희들은 볼 일 없냐? 너희들은 고 변호사에게 안 달려가냔 말이다. 잔뜩 성이 난 아내의 목소리가 턱없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 변호사라면 회사 자문 변호사가 아닙니까? 그럼 아들놈들이 모두 고 변호사를 찾아갔단 말입니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둔 채? 무슨 일로? 가서 뭐하게요? 오빠들이 간다고 유언장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괜히 수선만 피우는 것이지. 경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또 뭡니까? 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늘 전교 수석만 하던 애라서 역시 똑똑하군요. 아까 오빠들이 수긍거리는 걸 들었어. 유언장을 봐야 한다고. 만일에 수긍할 수 없으면 법적 투쟁을 벌여서라도 유산을 차지할 거라고. 그건 맞는 말이야. 쫑알거리는 경자의 음성에 철심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내가 유언도 못하고 죽을 형편이 되니까 유산 문제가 몹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나를 팽개쳐버린 채 변호사한테 달려가다니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들이 한 말을 모두 좋게만 생각했으니 아내가 왜 그렇게 말이 없고 울먹거리기만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황당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의 표정이 환히 보입니다. 지난날 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직장을 잡고 나서 결혼을 할 때면 예물이며 재반 비용은 물론이고 신접 살림을 차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집 하나씩 장만하여 독립을 시켰습니다. 경수는 맞으라고 경기도에 있는 야산을 더 주었습니다. 우리 내외가 죽으면 그곳에 묻혀서 자손들이 찾아와 화목하게 우애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정도면 애비된 도리를 충분히 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자식에 대한 의무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속셈은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맞이는 제 실수를 만회할 기금을, 둘째는 제 나라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돈을, 셋째는 부족한 사업 자금을, 그리고 딸들은 어디에 쓰려는지 은행나무를 갖고 놓은 산판이 필요했던 모양이군요. 아니 그들은 내 재산 전부를 탐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괘씸한 것들. 전생의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들끼리 서로 핥히며 재산 싸움까지 벌일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나에게 순정하고 공손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죽기도 전에 저런 꼴들을 드러내다니 허허 기가 막힙니다. 뼛속까지 찬바람이 파고드는 듯 온몸이 시리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나는 노인이란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죽을 날을 대비해왔습니다. 75이 되던 해에 40여 년 동안 운영해오던 목재 회사 사장 자리를 내놓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원조합을 만들어 회사를 함께 키워온 직원들에게 주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월급을 반납해서까지 회사를 지켜주었고, 일이 밀려들 때는 군소리 없이 철야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회사를 키워주었기에 내 회사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든 아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집을 아내의 명의로 바꾸고 주식 일부와 연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소리 소문 없이 처리되었고 모두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아내도 기꺼이 동의한 사실입니다. 재물은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고 주위에 쌓이면 썩고 끝내는 사람까지 썩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가 아니던가요.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을 푹푹 썩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결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습니다. 편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서 자식들을 거칠게 야단치고 싶습니다. 아니 마구 두들겨 패주어야 직성이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준 것마저도 다 빼앗고 싶습니다. 신열이 오르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며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후회와 분노가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아찔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며 뻐근합니다. 혈압이 오르는지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머리맡에서
삐삐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곧이어 병실문이 꽈당 열리며 급한 발걸음이 달려오더니 옆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내 가슴을 해치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사를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윽고 답답하게 꽉 막혔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깊은 숨이 토해집니다. 모든 것이 꿈속의 일 같기만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주 위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기계들이 나가는지 잡다한 소음과 함께 의사도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막막한 두려움이 몰려오며 심장이 요동을 치듯이 벌떡거립니다. 모두들 의사를 따라 나갔나 봅니다. 주위가 아주 조용합니다. 나는 애써 눈을 떴다가 힘없이 감습니다. 눈을 떠보아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황량한 허공뿐입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을 야단칠 기력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데 살아서 자식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또다시 봄날의 아지랑이 속에 갇힌 듯 아련한 혼미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였던가 까마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 같기도 합니다. 나는 산속에 난 오솔길을 급한 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이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참 봉오리들을 틔우고 있는 벚꽃나무 군락지를 지나다가 무심코 수십 마리의 뱀들이 짝짓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뱀들이 새끼처럼 꼬여서 꿈틀대는 모습에 나는 그만 숨을 멈추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도망을 가고 싶어도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눈길조차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황급히 일어나자마자 나는 비로소 발동이 걸린 오토바이처럼 학교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는 오줌으로 젖은 바지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에 오스스한 소름발이 돋아나며 경련이 일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몸에 강한 전류가 흐른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동반한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뱀들이 엉켜서 교미를 하던 광경이 내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거리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방과 후였습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 듯이 다시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벚꽃들은 이제 꽃잎을 활짝 열고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중충한 산속에 오직 벚꽃들만이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포르르 날아다니며 벚꽃들의 소리 없는 웃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속에서 새들과 벚꽃의 축제는 내 가슴을 그만 저리게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에겐 슬픔이었던가 봅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꽃송이 위에 퍼져 있는 파란 하늘까지 내 가슴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심호흡을 하던 내 눈이 벚나무 밑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구리도 벚꽃에 취했던 것일까요? 허연 목을 때만 벌렁거리며 할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도 꽃구경을 나왔단 말인가. 고작 땅바닥에서만 팔딱거리는 놈이. 문득 그놈을 잡아서 벚꽃 가지에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목과 뭉툭한 몸뚱이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꽃구경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해서였습니다. 가까이서 벚꽃을 제대로 본다면 아마도 개구리의 두 눈이 더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개구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재빨리 개구리를 낚아채는 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구리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은 꽃에 취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자기를 노리는 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가슴이 개구리처럼 할랑거렸습니다. 벚꽃보다 더 현란한 무늬의 꽃뱀이 까만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이 나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놈은 내 존재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순식간에 달려와서 개구리를 덥석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개구리를 삼킨 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통째로 삼킨 개구리의 관격이라도 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간까지 내려간 개구리로 배가 불룩한 뱀의 목을 운동화 발로 꽉 눌러버렸습니다. 그곳이 뱀의 급소라는 것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란 뱀은 입을 떡 벌린 채로 개구리를 삼킨 몸통을 꿈틀대면서 제대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댔습니다. 나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담뱃가루 봉지를 주머니에서 재빨리 꺼냈습니다. 그리고 담뱃가루를 뱀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놈은 내 발목을 감아 조이며 필사적으로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놈은 대가리 쪽부터 서서히 꿈틀거림이 멈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독한 뱀이라 할지라도 담배와는 천적이라는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서 들어왔고 실제로 마을 청년들이 뱀한테 담배 가루를 사용하는 것을 몇 차례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산과 들에 무수히 많은 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의 돌담에 구렁이가 길고 굵은 몸을 걸치고 낮잠을 즐기고 있기도 했습니다. 부엌 살강 밑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뱀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봄이 오면 내게 손수 담배가루 봉지를 챙겨주신 뒤 겨울로 접어들 때까지 내가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지 자주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는 심심하면 아이들과 함께 산이며 들로 몰려가서 담배가루를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뱀들을 잡곤 했습니다. 두 손으로 줄 수도 없고 두 팔을 벌린 것보다 더 긴 커다란 구렁이까지도 담배 위력에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두목으로 받들었던 것은 내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뱀을 다루는 것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나는 뱀을 잡아서 껍질을 홀딱 벗기기도 했고 아예 발랑 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독을 뺀 뒤에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는 독사를 잡아 이 사이에서 독을 빼놓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나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뱀이 축 늘어졌을 때에야 나는 놈의 목을 누르고 있던 발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놈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쳐들고 나서 입속에 있는 담배를 꺼내고
개구리로 불룩해진 곳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룩해진 곳이 점점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주 침착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떡 벌어진 뱀의 입에서 앙증맞은 개구리의 두 발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으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통째로 뱀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개구리는 몸에 상처 하나도 없는데도 쭉 뻗어서 죽은 듯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개구리를 틀어서 햇볕으로 따끈따끈해진 바위 위에 눕혔습니다. 개구리는 내 다리를 쫙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다소 외설스러운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공포의 순간에 이미 혼이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예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린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개구리의 배 위에 벚꽃잎을 따서 덮었습니다. 개구리는 한 뭉치의 벚꽃송이 같았습니다. 나는 개구리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바지에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탱탱하게 부푼 고추를 꺼내서 꽃으로 덮인 개구리에게 오줌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오줌발을 적당히 조정하면서 꽃밭에 물을 주듯이 지극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마도 난생 처음 개구리는 자신의 배 위에 따뜻한 오줌 세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오줌을 다 누고 고추 끝에 매달린 오줌 방울을 털고 있을 때 개구리의 목을대가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이 서서히 파장을 일으키며 몸통으로 퍼지면서 마침내 발가락까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빠져나간 혼이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개구리의 배를 살짝 튕깁니다. 내 손가락질에 놀란 듯 배가죽이 할랑거리기 시작할 때 나는 개구리를 뒤집어서 제 모습으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때서야 개구리가 이제 됐다는 듯이 펄쩍 뛰어 숲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는 두 손을 털면서 축 늘어져 있는 뱀 쪽으로 갔습니다. 놈은 완전히 명줄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놈을 들어서 벚꽃 가지에 빨래처럼 걸쳐 놓았습니다. 벚나무 가지에 걸린 축 늘어진 꽃뱀의 모습이 벚꽃과 기막히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바람결을 가르며 동네 쪽으로 달렸습니다. 나는 지금 뱀의 처지인가요? 아니면 개구리의 처지인가요? 나는 뱀한테 통째로 먹힌 개구리의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이야말로 내 삶의 행복과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통째로 먹히게 될 줄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온통 무너져 내리면서 밀물처럼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히 쉬어도 되겠다는 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이 뱀 같은 자식들을 죽지 않을 만큼 혼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질곡에서 나를 꺼내어 따뜻한 오줌발을 뿌려줄 전지전능한 힘이 그 순간에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요? 아내나 의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명치 밑에서부터 가래가 끓어오르면서 숨이 막혀들고 목구멍이 갈라지며 타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나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빌어먹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선생님, 지금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신 건가요? 너무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으시니 쉬어터진 목소리로 애타게 묻는 목소리에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내 눈꺼풀을 억지로 열어보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의사의 손인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으십니다. 다만 마비가 되어 표현을 못하시는 거지요.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환자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만 기다릴 뿐입니다. 내 의지라고요? 이렇게 쫓기며 아득한 미로를 마냥 헤매고 있는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요? 유언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고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께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잠시라도 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 안 될까요? 불길에 휩싸인 듯 절박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떼시면 곧 돌아가십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비상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는 모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가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들의 피 맺힌 절규가 송곳처럼 귓속을 마구 쑤셔댑니다. 얘들아, 지금 유언장이 문제니? 아버지가 이토록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움이 가득 찬 아내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서 목을 떼가 숨 가쁘게 떨리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무효다. 법적으로 공평하게 처리하라. 아버지, 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 녹음기도 가져왔어요, 아버지. 그들의 소리가 장마철을 앞둔 악머구리들의 울음소리같이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식들을 야단쳐야 한다는 울분도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서 자식들을 다시 본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아,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역겹고 귀찮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살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어디든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미망의 늪에서 나는 한없이 맴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기만 하던 검은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자꾸만 가라앉아가는 의식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는 것 같더니 안개가 도망치듯이 몰려가며 시야가 희붐하게 트이는 것 같습니다. 호수같이 잔잔하게 일렁거리는 물이 환하게 보입니다. 몹시 낯이 익은 풍경입니다.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아, 그곳은 어렸을 때 내가 즐겨 놀던 무심천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물이 마르지 않고 청정하게 요요히 흐른다는 무심천 말입니다. 바로 그 무심천의 상류쯤에 내 집이 있었기에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무심천은 나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무심천 뚝에는 이른 봄이면 쑥이며 냉이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개나리며 진달래가 물감으로 색칠한 것처럼 피어나곤 했습니다. 곧이어 벚꽃이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회색빛 공간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환상적인 색깔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하늘 피어난 벚꽃으로 터널을 이룰 때면 어린 내 가슴도 꽃송이처럼 활짝 웃으며 하늘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름이면 팬티까지 벗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기도 했고 조개며 고동이며 붕어며 모래무지들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실뱀이
모래며 자갈까지 말갛게 보이는 맑은 물속을 날렵하게 춤을 추며 다니는 것이 신기해서 마냥 따라가다가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물이 차가워지면 내 발걸음은 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무심천 물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나는 썰매를 가지고 나가서 손과 발이 어는 줄도 모르고 얼음을 지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에 내가 무심천에 가는 것을 제일 질색하였습니다. 시내 가운데로 가면 아무리 꽁꽁 얼었다고 해도 숨구멍이 있어서 그곳에 빠지면 물귀신이 끌어당기는 통에 영영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 몰래 자주 갔습니다. 그곳이 제일 재미있는 놀이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왜 이렇게 오래 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알면 눈 좀 떠보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강한 악력으로 내 가슴을 탁탁 치는 서슬에 나는 겨우 눈을 떠봅니다. 눈 앞에는 온통 연 분홍빛 비단폭이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만 송이의 벚꽃이 일제히 꽃잎을 열어서 나를 반기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나는 꽃길 가운데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누군가 손뼉을 치며 어서 오라고 내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활짝 핀 벚꽃 사이에서 선녀처럼 젊고 예쁩니다. 영대야, 우리 예쁜 아들 천천히 걸어라. 넘어질라. 자, 이 애미한테 와서 안겨보렴. 어머니는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활짝 펴서 나를 품에 안을 자세로 서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뒤뚱거리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어머니와의 거리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자꾸만 걸어갑니다. 어머니의 손짓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목이 탑니다. 나는 혀가 말려들고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아서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아, 이제는 정말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탕약을 짜듯이 비틀며 쥐어짜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빠져나올 때의 통증이 선연하게 느껴집니다.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었던 고통입니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한 통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만 같습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순간 산소 호흡기의 줄을 잡아당긴 모양입니다. 갑자기 몸 안의 모든 핏줄이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며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파열되어 버리는 핏줄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오르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합니다. 벼락처럼 쏟아지는 현란한 섬광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 속에서 나는 어디론가 날아가려는 내 넋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여잡고 있습니다. 안 돼, 어서 의사를. 아내의 목소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내 눈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말 이럴 수는 없어. 장마철에 개구리같이 울부짖는 자식들의 소리가 내 귓구멍을
울립니다. 내가 살아나려는 것인가?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서 저것들을 다시 보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참말이지 나는 귀가 아파서라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귀를 닫고 싶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힘에 들린 듯 내 몸이 번쩍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캄캄한 뱀의 뱃속에서 빠져나온 개구리같이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천지가 온통 은빛으로 가득 차서 눈이 부십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면서 어지럼증이 일어납니다. 나는 손을 휘젓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갑니다. 명주처럼 부드럽고도 질긴 악력입니다. 그 손을 놓치면 미아가 되어 캄캄한 나락으로 영영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머니, 나를 꼭 안아줘요. 제발 나를 놓지 말아요. 나는 어머니의 품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나를 끌어당겨서 품에 안은 어머니가 이제는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벚꽃 터널 속으로 순식간에 파묻히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뚝길로 내려와서 무심천 속으로 휘적휘적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언제나 물을 조심하라던 어머니가 오늘은 거침없이 물속으로 자맥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시끄럽던 자식들의 소리도 물소리에 파묻혀 아련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심천을 건너서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를 광속처럼 빠르게 날아가면서 내 육신은 뱀처럼 허물을 훌훌 벗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너무나 가볍고 자유롭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깊고 긴 숨을 토해냅니다. 그동안 질긴 생명을 이어오던 욕망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한 줌의 풀씨처럼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가벼워진 내 몸이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숨을 내쉴 수가 없습니다. 아, 떡 벌어진 입이 도저히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들로 인해 아버지의 죽음은 덧없어졌습니다. 살아생전 자녀들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